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전산세무 1급 11번째로 재무회계에서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이라는 걸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여러분 전산세무 2급부터 나왔던 항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세무 1급에서 뭐 추가적으로 더 하는 사항은 없어요. 그래도 보신 지 오래됐으니까 제가 그 내용들을 갖다가 정리를 한번 쭉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회계 변경, 여기 보시는 것처럼 회계 변경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이 있고 추정의 변경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페이지에 항목들의 타이틀이에요. 그러면 회계 변경이 뭔지, 오류 수정이 뭔지 그 밑에 이제 이런 항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교재에 있는 거에서 교재에서 항목들별로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설명을 해드리면 전반적인 흐름의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제가 별도로 정리해 놓은 걸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여러분 교재에 있는 순서들이에요.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원래 칠판에다가 쓰면 이렇게 쓰고서 정리를 다 해드려요. 요거만 익히시면 뭐 다른 거 관련된 거 더 이상 안 봐도 내용들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으시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계 변경하면 회계 변경의 의미하고 오류 수정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회계 변경이라고 하면 여기 갭에서 갭으로 변경입니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갭이 뭐예요? A자 하나 빼면 의류 브랜드 이름이 갭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어로는 generally 이 앞에 G 요 뜻이고요. 말 뜻으로 하게 되면 여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다음에 A는 accept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동의한다 뭐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겠는데 얘는 지금 분사 구문으로 쓰여 있어요. accepted 그러니까 인정된이라고 우리말로 해석이 돼요. 인정된. 그다음에 또 A는 accounting 기업회계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P는 프린서플스 기업회계 기준 원칙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쓰여 있는 갭의 뜻 앞에 이니셜만 따서 GAAP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보통 공인회계사들이 갭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많이 이 말을 썼느냐 하면 기업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 이런 용어를 많이 썼잖아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 기준 얘를 줄여서 우리끼리는 기업회계 기준 우리말로 쓴 거고요. 회계사들이나 영어에서 영어로 줄여서 이니셜로 쓰시는 분들은 갭이라는 말을 많이 쓴단 말이죠. 이거 갭에서 이렇게 설명이 됐던데 그 갭이 바로 기업회계 기준을 짧게 줄여서 영어 이니셜로 부른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회계 변경은 이렇게 기업회계 기준에 있던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 변경이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반해서 오류 수정이라는 것은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이에요. 기업회계 기준에 없는 내용을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는 오류 수정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금액 회계 전표 입력하실 때 예를 들어서 50만원 이렇게 입력해야 되는데 잘못 입력해서 5만원 이렇게 입력했다고 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이거 50만원이라고 입력하라고 어디서 말 쓴 거 있어요? 그럼 실수한 거잖아. 잘못한 거잖아. 그게 오류 수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여기 뭐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어서오세요. 오류 수정이라고 부른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적용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적용이냐면 이런 적용이요. 여러분들은 전 회계 프로그램을 다루어 보셨기 때문에
거기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선택할 때 거기 선택하는 게 정액법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정률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클릭을 해줘야 하는데 못 깜빡하고 안 해줬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등록하면서 건물은 정액법으로 상각을 해주게끔 설정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정률법으로 돼 있어. 근데 그걸 모르고 넘어갔단 말이죠. 그럼 감가상각비가 맞겠어요? 틀리겠어요? 틀리겠죠. 그럼 이런 경우는 오류인가요? 아니면 회계 변경인가요? 이런 거는 우리 회사에서 지금 정액법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의 실수로 그렇게 적용을 못한 거죠. 이런 거는 오류예요. 아시겠죠? 좀 이따가 이 추정의 변경에서 나오는 것과 헷갈릴까봐 일단 오류 수정인 이건 오류예요. 적용을 잘못한 건 오류랍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것도 좀 이따 한번 비교를 해봐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회계 변경부터 먼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회계 변경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계 정체기 변경이 있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이 있습니다. 회계 정체기 변경은 갭에서 갭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이 재고자산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그 재고자산을 갖다가 단가 측정하는 방법을 배우실 때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런 거 배웠죠. 거기에 써져 있는 방법들이 다 기업회계 기준에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 회사에서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기말 재고를 평가했었어요. 그런데 회사를 갖다 하나 M&A 해서 사들였어요. 그랬더니 우리 재고 관리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을 사용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지난번에 그 재고자산 보시면서 그 기말재고가 가장 크게 계산되는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동평균법은 기말재고가 이보다는 적죠. 즉 비용도 매출원가인 비용도 금액이 바뀌게 되고 당기순이익도 바뀌게 돼요. 그러면 지금 전년도라고 했을 때 여기가 2021년도에 사용했던 방법이고 올해는 기말재고 계산하면서 이동평균법을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면 기말재고 금액이 비교가 될까 안 될까? 사용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책의 변경은 이 방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비교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얘는 중요한 거라서 전년도에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했던 방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거 다 뜯어 고쳐야 되겠죠. 뜯어 고쳐야지 돼요. 정책의 변경은 중요한지라 전년도 자료를 올해 자료하고 똑같이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생기겠죠. 금액 차이가 생기는 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오케이? 누적 효과라고 부르고 이 방법대로 전년도 재무제표를 싸그리 다 뜯어 고치고 그 다음에 비교 가능성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소급법이라고 불러요. 소급은 전년도까지 또는 그 전년도까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 뜯어 고쳐서 똑같이 비교 가능성 있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소급은 거슬러 올라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셨지요? 자, 그래서 얘는 회계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게 재고자산의 선입선출법을 이동평균법으로 바꿨을 때 바꿔줘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바꿔주느냐? 소급법으로 바꿔준다. 그러면 거기서 차이나는 금액을 우린 누적효과라고 부르는데 그 누적효과를 갖다가 소급법으로 다 계산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책의 변경에 해당되는 예가 또 뭐가 있느냐면 유가증권은 주로 이런 선입선출법 이런 거 안 씁니다. 유가증권은 이 두 가지 방법 써요. 이동평균법 아니면 총평균법, 평균법을 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유가증권에 대해서도 이동평균법을 사용하다가 총평균법을 사용하게 되면 전년도와 비교 가능성이 없어지죠. 전년도 또 소급법으로 수정한다. 유형자산인 경우에는 지난번에 원가모형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가모형을 하던 걸 재평가모형을 하는 건 회계, 정책의 변경으로 본다. 여러분이 세무 2급 공부하시면서 여기 관련된
그 회계 변경이 된 문제들을 여러 번 아마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액법으로 사용하다가 정률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뭐죠? 더 합리적이고, 또는 공인회계사들이 얘는 정률법으로 사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줘서 바꿨다면, 얘는 정책의 변경일까 추정의 변경일까? 감가상각 방법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상각의 3요소 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면 취득 원가가 있죠. 또는 내용 연수, 그다음에 잔존 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취득원가는 우리가 산 금액이니까 추정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금액일 것이고, 여기 내용 연수는 만약에 이 기계장치 아니면 차량 운반구를 5년 동안 사용한다면 이 5년 동안 딱 요때까지밖에 사용을 못하나요? 더 사용할 수도 있고 더 못 사용할 수도 있고, 그쵸? 이게 추정이에요, 이 숫자는. 그다음에 잔존가치 뭐 10%라고 얘기하더라도 딱 그 금액이 남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예상을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감가상각 방법은 추정의 변경에 해당이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오류 수정 할 때 이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얘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공인회계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얘는 정액법이 아니고요, 정률법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라고 알려준다면, 얘를 감가상각 방법을 갖다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하는데 반해서, 밑에서 우리가 지금 정액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담당자 실수로 잘못 정률법을 사용했다면 이거는 오류지, 여기 추정의 변경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 차이가 있다. 추정의 변경 중에서 우리 기말채권 잔액법, 그래서 기말채권 잔액 남은 거에 추정률 대손율 1%, 그 문제 많이 보셨었죠. 그 대손 설정률을 갖다가 바꾸는 거, 이것도 딱 1%만 그러는 거 아니죠? 대손 발생할 수 있는 게 1%만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거래처들이 등등 돈을 못 줄 확률이 높아져서 이번 결산할 때 대손율을 갖다가 3%로 바꿔야겠다. 그럴 때도 얘는 뭐에 해당이 된다? 회계의 추정 변경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재고자산도 마찬가지 순실현 가능해. 재고자산에서 얘는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말 재고자산 정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제품의 상품의 원가 단가가 가격이 지금 10,000원짜리인데 얘가 현재 시장에서 9,000원에 이렇게 팔리고 있다면, 우린 저가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얘를 갖다가 금액 떨어진 것만큼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기종으로 기록을 했었단 말이죠. 왜? 보수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하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이런 것들 순실현 가능액으로 바꾸는 거. 근데 그 금액을 갖다 추정할 때 시장에 있는 모든 그 상품들의 가격을 다 조사했겠어요? 보편적으로 떨어졌더라 그러면 우리가 추정을 해서 그만큼을 잡는 거예요. 정확한 금액을 잡는 게 아니란 뜻이죠. 대손충당금처럼. 추정의 변경에는 요 세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예로 나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험 문제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습니다. 왜? 회계 변경과 오류가 뭔지 구분할 줄 알고, 여기 회계 변경이 어떤 내용 대표적인 게 있고, 회계 추정의 변경에는 어떤 게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할 줄만 알면 되게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얘도 정액법과 정률법으로 계산한 방법이 금액 차이 나는 금액들이 생기겠죠. 그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걸 누적 효과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얘는 소급법으로 전년 도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얘는 올해 수정하고 난 다음에 올해서부터 다음에 돌아오는 해에다가 반영시켜서만 계산하면 된다, 적용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전진법이라고 불러요. 근데 소급법이 됐던 전진법이 됐던 골치 아파, 그냥 다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단기 일괄 처리법, 올해에다가 무조건 다 반영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단기 일괄 처리법이라고 불러요.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처리하게 되면 올해 재무제표에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다른 연도에는 반영시키지 않고 무조건 올해만 반영시키기 때문에 올해 손익계산서라든지 재무제표가 지금 약간 망쳐질 그 단점은 있긴 하겠지만 처리하는 방법은 뜯어고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겠죠. 그럼 여러분이 사장님이라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나을까요? 이게 제일 나을 거야. 이거 뜯어고치려면 돈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 안 들어가? 전년도 그 회계감사할 때 회계감사한 그 비용들 들어갈 텐데 이거 하면서 돈 또 들어갈 거란 말이죠. 이거 전년도 거는 손대고 싶지 않아 할 것 같아. 저라면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한 단기 일괄 처리법으로 처리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지간한 회사에서는 이런 거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사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서 예전에 봤던 내용들 중에서 아마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정책의 변경도 수반이 되고 추정의 변경도 수반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것부터 해야 되나 순서를 따져야 되겠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정책의 변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정책의 변경을 한 다음에 소급법으로 다 확정시키고 그 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적용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럼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도대체 얘가 추정의 변경인지 정책의 변경인지 구분이 모호하고 알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어떤 걸로 본다? 일하는 거 싫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 전진법으로 적용한다. 이것도 아마 교재에서 보셨던 항목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정책의 변경과 추정의 변경 설명을 쭉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 오류 수정이라는 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류 수정은 있잖아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는 오류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오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만약에 금액을 50만원 써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5만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게 비용일 경우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나요? 안 주나요? 이건 영향을 주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접대비였었어요. 근데 얘를 계정을 복리 후생비로 이렇게 썼다면 금액을 잘못 이렇게 썼다면 계정이 바뀐 거기 때문에 손익계산서 당기순이익에는 전혀 영향을 안 주겠죠. 이렇게 우리가 오류를 하게 되면은 걔가 의도적인 오류였던 의도적이지 않은 오류였던 그 구분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도 있고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구분하실 수 내용 뭐 당연히 있겠죠. 별거 아닌 내용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는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주면서도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그 오류 잘못된 게 자동으로 수정되는 오류가 있고 자동적으로 수정되지 않는 오류가 있어요. 이런 거는 자동적으로 수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바꿔주지 않는 한은 절대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다시 그 금액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자동적 오류, 자동 조정 오류겠어요? 비자동 조정 오류겠어요? 이런 것들은 비자동 오류가 된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동 조정 오류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비자동 오류는 적용을 잘못하게 되면 무조건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비자동 오류라고 본답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렇게 오류가 생겼는데 그 오류를 구분하는 거 이거 아마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드렸었을 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 그랬었어요. 중대한 오류는 전년도 그 자본계정 걔를 뜯어고친다 그랬죠. 거기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라고 해서 계정 코드 번호가 300번대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지금 900번대로 계정 명칭은 똑같다 그랬어요. 코드 번호가 대신 다르다고 얘기해 드렸었죠. 그래서 중대하지 않은 오류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된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나눠드린 거 이게 있는지 모르겠네. 요거 있나요? 여러분 그 파일 PDF에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 화면 키워서 등등 했었는데 제가 만들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생각하고 하여튼 좀 최대한대로 좀 자세히 만들려고 신경을 좀 써봤어요. 자, 우리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곳에 여기 정기 회계 변경 누적 효과 여기다 반영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 드렸죠. 우리 회계 변경 배웠기 때문에 그 변경에 대한 누적 효과 반영하는 곳이 여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여기다가 반영하는 거구나 라고 알게 됐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다 반영하는 결과는 아무것도 시험 문제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하고 4번을 보시게 되면 전기 오류 수정 이익과 전기 오류 수정 손실 계정이 있죠. 코드 번호가 몇 번대예요. 그럼 여기다 반영하는 거는 중대한 오류겠어요? 중대하지 않은 오류겠어요? 중대한 오류가 여기 반영되는 거예요. 제가 계정도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똑같이 전기 오류 수정이 전기 오류 수정 손실이 있는데 300번대는 여기 두 가지 있는 거 얘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900번대를 보시게 되면 900번대도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요거는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전년도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올해 영업 외 수익과 영업 외 비용에 반영하는 계정들이에요. 그래서 한글 명칭은 같지만 뭐는 다르다?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를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한답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요 목적으로 요거 제가 캡처해 가지고 여기다가 놓은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지금 여기서 지금 자동 조정적 오류, 이 자동 조정적 오류에 해당되는 항목이 뭐가 있느냐면 우리 손익의 이연과 기말재고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못 입력을 했었어도 얘가 자동으로 그 오류가 수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예예요.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회계 정책 변경의 예 중에서 아까 선입선출법으로 사용하다가 이동평균법으로 바꾸게 되면 기말재고 금액이 줄어들었으니 매출원가 비용도 매출 변동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변동이 된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소급법으로 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근데 이렇게 한번 예를 바꿔볼게요. 지금 요 얘는 자동 조정 오류를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동평균법으로 해야 되는데 선입선출법으로 했다. 지금 이렇게 반대로 선입선출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기말 재고를 갖다가 금액을 150, 200이라고 써야 되는데 150으로 잘못 썼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연도수가 2022년도라고 가정했을 때 2022년에 요 기말 재고는 2023년에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기초재고로 가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또 2023년에 당기 매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 2022년도에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는 다 틀려 있는 거겠네.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기말재고 금액 틀렸을 거고, 그다음에 매출원가 850, 뭐죠? 800이 들어가야 되는데 850이 들어가 있으니 손익계산서도 틀려 있을 것이고, 그죠? 재무제표가 다 틀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 짓도 안 했어. 그냥 놔뒀어요. 수정하지 않고. 그러면 여기 기말재고가 2023년에 기초재고로 들어가야겠죠? 단기에 매입한 거는 정확하게 잘 계산을 해놨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말 재고 제대로 계산했을 것이고, 그러면 매출원가 제대로 계산되겠죠? 이 상태로. 그리고 다음에 2024년에 기초재고는 뭐가 가요? 이가 가겠죠? 그럼 얘는 다 정확히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게 없죠. 수정 안 했어도 여기 다 반영됨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다음 2024년에는 자동으로 수정이 돼서 정상적으로 가게 되더란 얘기예요. 결국 여기도 틀려 있기 때문에 2023년도도 틀려 있는 게 되겠죠, 재무제표가. 근데 어디부터는 맞아요? 2024년부터 맞죠. 그래서 이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은요, 2년만 버티면 얘네들은 그냥 자동으로 맞게 돼 있어요.
손 된다 안 된다? 되면은 다 고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한다? 퇴사하든지 시점 쭉 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요거 우리가 잘 배웠던 여기 손익의 이연 보험료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회계 담당자가 2022년 10월 1일 날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하고요. 보험에 가입을 하고 지금 보험료 12만 원 이렇게 지금 써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대로 한다면 12월 31일 날 내년 거 보험료는 선급비용으로 빼고 보험료 9만 원을 빼줘야 되죠. 이게 손익이 2년이니까. 근데 회계 담당자가 이거 몰라서 안 해줬어. 그럼 올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얼마만 원래 반영돼야 돼요? 3만 원만 반영돼야 되는데 지금 12만 원 다 반영돼 있죠. 그럼 손익계산서 틀려 있죠. 그러면 재무상태표도 틀린 거죠. 재무제표 다 틀린 거죠, 거의. 이해됐어요? 근데 말하면 엄청나게 잘릴까봐 아무 말 안 하고 조용히 넘어갔어. 그러면 다음에 2023년에 됐을 때 2023년 됐을 때 요 돈 또 내겠죠. 10월달 되면 또 1년 진전 만기가 끝났으니까 보험료 다시 가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만 원 또 냈고 그 해 연말에는 선급비용 9만 원, 보험료 9만 원에서 기말 그 정리상 잘 정리를 했어요. 그럼 그 다음 2024년 되면 아무 이상 없이 끝난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오류가 수정되는 오류 대표적인 게 이렇게 기말 재고와 손익의 이연 계정들은 2년만 버티면 자동적으로 맞게끔 되어 있더란 얘기죠. 요게 그런 예랍니다. 자, 이번에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뭘 설명해 드릴 거냐면 이거 여러분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한 번도 설명을 안 들어보고 문제 풀어보지 않으면 나오면 집중하면 틀려요. 여기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예냐면 자, 이것도 제가 예를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2020년 1월 1일 날 취득을 했어요. 이 기계장치의 값은 100만 원이에요. 잔존가치 없는 것으로 하고요. 내용연수는 기본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사용하고 2년 사용했어요. 그럼 2020년 1월 1일 날 이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으니 첫 번째 그 감가상각비는 얼마가 되겠어요? 100만 원을 5년으로 나누니까 20만 원이었겠죠? 그죠? 두 번째에도 20만 원이었겠죠. 자, 근데 지금 2022년에 여기 내용 연수를 갖다가 원래 몇 년으로 했었어요? 5년으로 해놨었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지나갔어요? 2년은 지나갔죠. 근데 2022년 요 해에 내용 연수 5년짜리를 몇 년짜리로 바꾸는 거예요? 4년으로 바꿔서 빨리 상각을 끝내버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이 상황을 보게 되면 2년 동안 사용한 상황을 보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20만원씩 두 번 했으니까 4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겠죠. 그리고 100만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40만원 빼면 장부가액은 지금 현재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60만원짜리 됐죠? 여기까지 내용 설명하는 거 하나도 어렵지 않죠? 자, 어떻게 바꾸나 봐요. 지금 장부가액은 60만원 그대로 나와있죠. 2022년 12월 31일 날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지금 그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다 처리가 끝났는데 장부가액에다가 내용연수가 5년이 아니라 몇 년으로 바뀌었어요? 4년이죠. 4년에서 몇 년은 썼어요? 2년은 썼죠. 그래서 4에서 2를 빼면 2분의 1이 되죠. 즉 2년 남은 기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감가상각비가 2022년 말에는 30만 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죠? 문제를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실 것 같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얘기는 이런 것들이 회계 추정의 변경이고 회사의 편의에 의해서 변경하는 건 회계 변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죠. 대부분 그 법인세법에서는 회사들의 그 건물 제외하고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을 계산을 해요. 근데 회사에 따라서는 정액법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정률법으로 다 하니까
세무 조정 좀 하기 귀찮아서 야, 이번 올해는 그냥 정률법으로 바꾸자. 왜? 여기 세무 조정할 때 정액법으로 사용하면 세무 조정 항상 들어가니까 그냥 정률법으로 바꿔서 감가상각하자.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회계 변경이냐는 거예요. 이건 추정의 변경도 아니고 그다음에 회계 변경 그냥 오류예요. 이거는 그런 것들은 회계 변경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냥 오류예요. 그거는 아시겠죠? 참고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제가 설명한 내용들은 교재 65페이지에 회계 변경이란 서부터 거기 기업 회계 정책의 변경의 개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영어로도 이니셜 설명은 안 해놨지만 갭에서 갭 이렇게만 표시해놨죠. 저는 친절하게 스펠링도 다 써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 니은에 보시게 되면 회계 정책 변경의 예 그래서 A, B, C 거기다 별표 하나 정도 해놓으시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과 그다음에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디귿도 시험 문제 보기로 많이 나오는 항목이거든요. 특히나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세무 2급, 세무 1급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회계 정책의 변경의 회계 처리, 그리고 소급 누적 효과를 소급법으로 해라. 뭐 이런 거 좀 나와 있고요. 2번에 보시게 되면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회계 추정의 변경이 뭔지 설명을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것이고요. 거기도 음영으로 나와서 A, B, C, D 네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 회계 추정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라고 구분하는 이해예요. 어디 별표 하나 해놓고 그다음에 그 66페이지 보시게 되면 회계 추정의 변경과 회계 처리 그래서 거기 설명들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네모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게 취득 원가 100만원 유형자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거 있잖아요. 제가 요거를 그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거예요. 근데 교재보다 아무래도 제가 설명을 더 잘했을 거요. 그래서 보시기에 좀 수월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세무위급에서 많이 물어봤던 것 중에서 3번에 회계 변경에 회계 처리할 때 소급법이 있고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고 67페이지에 전진법이 있다. 요거 많이 물어봤었을 거예요. 내용 한 번만 읽어보시면 별 내용은 아니라는 것도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67페이지 오류수정 나오죠. 오류수정이란 이런 것들이 오류수정이에요. 그 다음에 오류수정에 대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오류수정의 유형에서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그 다음에 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그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중에서 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것도 있고 비자동 조정적 오류라는 것도 있고 밑에 중대한 오류에는 어떻게 하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이렇게 처리하라고 설명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은 거의 세무위급에 나왔던 내용들 큰 차이 없이 설명이 나와 있는 것들이어서 저도 그냥 여러분들한테 별도로 설명 이거 읽어보거나 그러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회계 변경에 대한 예를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네, 파트 설명이고요. 자, 그러면 일단 여기 회계 그 추정 변경,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하는 거 한번 직접 계산해서 뭐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교재도 다 읽어보셔야지 되는데 지금 시간이 38분 10분 정도 남았죠. 얘 지금 33분이면 빨리 끊는 게 좋겠죠. 자, 이거는 끊겠습니다. 자, 얘는 이제 녹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